약소국이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상황을 두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고 부르곤 하죠. 1948년부터 1973년까지 4차에 걸친 중동 전쟁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가 연합해서 강원도만한 영토를 가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거죠. 결과는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 오늘 이야기에서의 다윗과 골리앗 대결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들과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300에는 실제 역사 기록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영화의 배경은 기원전 514년부터 기원전 479년까지 벌어진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 1세는 스파르타 순수 시민으로 구성된 정예병 300명과 함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크세르크세스의 대군과 용감하게 싸우다가 병사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기원전 480년 테르모필레 전투입니다. 스파르타 본국에서는 페르시아로부터 금화를 받은 고위 귀족이 레오니다스에게 지원병을 보내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과 다른 부분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뇌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양적인 측면에서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전략, 전술, 이관계, 뇌물 따위는 다 필요 없고 물량 때려 넣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자만한 것이죠.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이때쯤에 페르시아의 침공에서 페르시아 육군은 100만 명, 그리스 연합군은 10,000명으로 기록했지만 이 숫자는 매우 과장된 기록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어쨌든 페르시아의 병력은 20만에서 30만 정도로 추산됩니다. 페르시아의 육군은 육로를 통해 먼 길을 돌아 그리스 본토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테르모필레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테네 등의 주요 폴리스들의 영토에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테르모필레는 해안에 위치한 폭이 아주 좁은 협곡으로 천연의 요새 역할을 한 것이죠. 여기서 레오니다스와 스파르타 정예병 300명을 포함한 그리스 연합군은 페르시아의 대군을 잘 막아냅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인이 크세르크세스에게 우회로가 있다고 밀고 했고 테르모필레 협곡의 방어선은 3일에서 4일 만에 뚫리게 되죠. 스파르타의 정예병들은 지나가는 자여 가서 스파르타인에게 전하라. 우리들 조국의 명을 받아 여기 잠들어 놀아. 라는 비문을 남기고 모두 전사하게 됩니다. 이 전투는 매우 영웅적인 것으로 미화되곤 하지만 테르모필레 전투는 전략적, 전술적으로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페르시아군은 파죽지세로 아테네에 침입해 도시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죠. 하지만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는 그동안 양성해왔던 해군을 이용해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의 전에서 결정적인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페르시아군은 왜 굳이 짧은 바닷길을 이용하지 않고 먼 육지를 돌아와서 좁은 골짜기에서 고전하게 된 걸까요? 당시에는 조선술이나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로를 통해 많은 병력을 수송하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테르모필레 전투는 페르시아의 3차 원정 때의 이야기고 1차 때는 실제로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런데 아무리 지형 지물을 이용했다고는 하더라도 스파르타인들은 어떻게 엄청난 병력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시대가 흐를수록 군사력은 점점 상향 평준화되고 전투에서 특정 개인의 활약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는 조금 달랐어요. 병사 개개인의 차이가 곧 전략, 전술에서 양 진영 간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들과 페르시아가 딱 그랬습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군의 패배 원인을 빈약한 무장으로 꼽습니다. 페르시아군의 밀집한 병사들의 천열을 제외하고는 갑옷이나 방패를 소지하지 않은 경무장을 착용한 반면에 그리스군은 창, 방패, 칼, 갑옷, 투구 등을 모두 갖춘 중장 보병이 주력이었습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스파르타의 전술이 바로 팔랑크스였습니다. 후일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는 이 팔랑크스를 개량해 사용하는데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군은 스파르타의 팔랑크스에 의해 천열이 무너지는 순간 나머지 병력은 창과 칼을 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팔랑크스의 약점은 정면을 우회해 측면을 치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건데 테르모필레 협곡은 이런 팔랑크스의 약점을 보완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죠. 페르시아 전쟁은 아테네의 맹활약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덕분에 아테네의 델로스 동맹은 그리스의 패권을 쥐게 됩니다. 그런데 아테네가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명목으로 폴리스들에게 분담금을 요구합니다. 이 돈을 잘 썼어야 했는데 자신들의 국고처럼 사용합니다. 자신들의 도시만을 지키기 위해 함대를 건조하기도 하고 신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모두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 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의 1인 독재자였던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업적인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아테네는 반발하는 폴리스들은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아테네 제국주의에 많은 폴리스들의 불만이 쌓여갔고 스파르타 쪽에 붙은 폴리스들도 늘어갔죠. 이 시기에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와 같은 관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편 폴리스였던 케르키라와 코린토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기원전 433년 아테네가 케르키라의 편에 서자 스파르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손에 넣으려 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게
이기게 됩니다. 페리클레스의 사후, 코린토스, 메가라 등의 폴리스들은 스파르타를 꼬드겨 아테네의 델로스 동맹에 대항하여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죠. 그리스와의 전쟁 이후 페르시아 제국은 뼈아픈 패배를 교훈 삼아 직접적인 군사 충돌로는 그리스를 손에 놓을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패권을 쥔 폴리스와 대립 관계에 있는 폴리스들에게 정치 자금이나 군비를 지원하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전략으로 바꾼 것이죠. 그리스에게 강력한 무력이 있었다면 페르시아에게는 차고도 넘칠 만한 황금이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아테네, 테베 등의 폴리스들이 돌아가면서 패권을 잡을 때마다 페르시아는 이들에게 적대적인 폴리스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자기들끼리 내전을 겪느라 폴리스들끼리 연합해서 이오니아 지방을 넘어 페르시아 본토를 노릴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리스 전역에 황금비를 뿌리는 전략이 먹힌 것입니다. 영화 300에서 페르시아인을 야만인으로 묘사하는 유럽 중심의 사고관, 페르시아 전쟁에서의 실제 병력의 숫자 등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왕국과 제국의 흥망성쇠는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모든 시민들에게 금욕적인 삶을 강요했던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의 금화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금욕적인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는데 해도 너무했죠. 너무나 억누른 거예요.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결국 저지르고 마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니까요. 나쁜 것은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그 나쁜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그 무서움에 대처할 텐데 거기에 대해 스파르타 사람들은 너무도 무지했습니다. 인간은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기원전 404년 아테네의 항복을 끝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한 스파르타는 그리스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근데 스파르타는 아테네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패전국들에게 과도한 공물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면 무력으로 억눌렀습니다. 스파르타의 포갑에 폴리스들의 불만은 쌓여갑니다. 틈만 나면 싸우던 그리스 폴리스들 사이의 동맹의 명분은 대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 아테네가 성벽을 사이에 두고 농성을 하자 아테네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바다를 통한 침투였습니다. 군함이 필요했어요. 근데 스파르타는 시민들에게 모든 경제 활동을 금지하며 금욕적인 삶을 살며 신체 단련만 강요했던 아주 가난한 국가였죠. 군함을 건조할 자금이 없었던 건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아 해군을 증강했고 덕분에 아테네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스파르타로 하여금 그리스의 맹주로서의 대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스파르타의 왕 아게실라우스 2세는 기원전 399년에 페르시아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소아시아 원정을 떠납니다. 연전연패를 거듭하며 소아시아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페르시아는 더 이상의 무력 충돌은 자제하고 다시 한번 황금 소나기 전략을 사용합니다. 페르시아의 군자금을 듬뿍 받은 아테네, 테베, 코린토스, 아르고스 등의 폴리스들은 그마의 눈이 멀어 스파르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 아게실라우스는 페르시아의 심장부인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까지 노리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본토가 위험에 처하자 회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죠. 아게실라우스는 스파르타로 돌아가면서 이런 말로 한탄했는데요. 페르시아는 3만 명의 궁수로 나를 이겼다. 여기서 궁수는 실제 병사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금화인 다릭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의 금화에는 궁수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스파르타는 어느 정도의 빈부격차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계급 간의 경제적 격차가 별로 없는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가 아게실라우스의 원정 이후 스파르타인들에게도 황금을 잔뜩 보냅니다. 금욕적인 스파르타인들이 돈맛을 알아버린 것이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실물 경제가 붕괴됩니다. 물론 이 당시의 경제 상식으로는 페르시아가 이것까지 의도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식료품에서 시작해 부동산까지 모든 재화의 물가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돈의 가치가 쉬지만도 못하게 됩니다.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난리가 납니다. 스파르타인들에게 이런 경험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스파르타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스파르타의 힘은 오직 개개인의 뛰어난 전투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소수 정예병이었습니다. 아무나 데려다가 병사로 쓰지 않았어요. 스파르타의 순수 시민들은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없었고 영리 활동도 금지당하고 군사 훈련에만 매진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유일하게 허용되는 직업은 군인이었던 거죠. 아예 경제 활동을 금했어요. 갓 태어난 남아 중에 허약한 아이가 있으면 산채로 내다버리는 풍습도 있었고요. 여성들은 마음에 드는 남성과 결혼할 수 없었고 강인한 남자 아이를 낳는 그릇 취급을 받았죠. 전투병기로 만들기 위해 남자 아이들은 10세 때부터 부모로부터 격리돼 단체 훈련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복, 주거 등은 매우 검소해서 계급 간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이런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스파르타인들을 두고 아테네인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놀렸다고 합니다. 스파르타인들이 먹는 빵과 검은 스프는 아테네에서는 개도 안 먹는다 하고 말이죠. 하지만 페르시아의 황금 소나기에 모든 사람들이 영리 활동을 하기 시작하며 사치에 빠지니 자연스럽게 군사 훈련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돈맛을 본 스파르타인들은 상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상업적 수완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자연스럽게 빈부격차가 심화됩니다. 당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몇 명씩 짝을 지어 공동 식사와 공동 교육을 하도록 했는데 비용은 각자 부담했습니다. 전투에 참여할 때 필요한 무기나 무장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중무장병의 대부분은
대부분은 순수 시민 계급의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몰락한 스파르타인들은 식사비, 교육비, 무장에 필요한 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곧 시민 계급의 박탈을 의미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스파르타의 군사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죠. 페르시아의 금화를 받은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속속들이 스파르타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파르타군은 소수 정예였기 때문에 반란을 진압할 병력을 보낼 여유가 없었어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유력한 폴리스들 중에 하나였던 테베가 칼을 빼어듭니다. 전략 전술의 천재였던 에파미논다스가 빠르게 세력을 확장했고, 기원전 371년 레우크트라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순수 시민 계급의 몰락으로 중장 보병의 수는 급감했지만 그 위용은 미약하나마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파민논다스는 팔랑크스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병력을 진영의 양 날개에 균등하게 배치하지 않고 한쪽이 기울도록 사선으로 배치한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숫자가 부족한데 약점인 측면을 공격당하니 스파르타의 중장보병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페르시아 전쟁 때와는 달리 병사 개개인의 능력이 질적으로 훨씬 떨어진 상태였죠. 이로써 그리스의 패권은 잠시 테베가 취하지만 테베 역시도 페르시아의 황금에 놀아나며 약화되어 갑니다. 결국 그리스 전역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복속당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 한 가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